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 중반에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된 사람입니다. 이 나이 되고 이혼을 했단 말을 들으니 가까운 동네 어르신들도 저한테 한 소리씩 하더라고요. 대충 참고 살지. 그 나이면 살 만큼 다 살았구먼. 저도 웬만한 문제였다면 어르신 말씀처럼 참았을 것 같아요. 황혼 이혼이라기에도 아직 못 미치는 것 같고 어정쩡한 나이에 혼자가 되니 재혼을 하기엔 너무 늦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도 두려운 나이가 됐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겁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아는 게 더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젠 가보지 않아도 저건 내가 못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이 자리로 사는 지금이 약간 어색하기도 하지만 엄마와 남은 시간을 잘 보내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이런 시국이 다 끝나고 나면 엄마 모시고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려고 계획 중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남편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만큼 살았으면 그래도 그 사람이 살아온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 정도는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로 저는 남편에게 그런 것마저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공직 생활을 했는데 이런 일을 쭉 해오다 보니 성격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든지 정확하고 알뜰하고 허투루 시간 흘려보내는 법도 없이 제 시간에 딱딱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반에는 그런 생활이 꽤나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당신 가끔 저녁은 좀 먹고 와. 나도 힘들어. 알았어. 그럼 내가 집에 와서 혼자 라면 끓여 먹을게. 아이고, 아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좀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그러란 말이야. 당신은 왜 회식도 안 가? 에휴, 난 좀 불편해, 그런 자리. 나는 집 오는 게 제일 좋아. 당신은 회사,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생활 안 지루해? 아니면 오기 전에 운동이라도 해. 나는 가끔 숨이 막혀. 그 이야기가 나오고 며칠 뒤부터 남편이 저에게 여보, 조만간 당신 말대로 나 운동 시작하려고 그래. 어머, 정말? 웬일이래? 그래, 잘 생각했어. 뭐라도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에너지 넘치게 하면 좋지.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집에 웬 큰 택배가 와 있더라고요. 저 혼자 들기에도 무거운 짐이었는데 물어보니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자전거를 샀다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저는 당연히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는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제가 말했던 건 저녁만이라도 나가 있다가 오라는 건데 결국 모든 시간을 집에서 보내려고 하던 남편 탓에 저도 자유부인으로 지내본 날이 손에 꼽을 정도가 됐죠. 가끔 여자들도 혼자 있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 그래도 남편이 나가서 딴짓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만하면 단점도 아니겠거니 하면서 넘겼어요. 특히 이런 남편의 성격을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시골에 사는 저희 시어머니 딱 하나였는데 늘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아이고, 우리 며느리, 너 때문에 난 걱정이 없어.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나저나 제가 약 보내드린 건
시간 맞춰 잘 드시고 계시죠? 비타민 D는 필수래요. 그럼 나도 동네 아줌씨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이런 거 사줬다고 자랑 엄청 했다. 이런 거 챙겨주는 며느리 있냐고. 저도 이런 호탕하고 따뜻한 시어머니의 성격 덕에 시댁 스트레스는 거의 없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쳇바퀴 돌듯 같은 생활을 수십 년 반복하다 우리에게 변화가 생긴 일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병상에 오래 누워있던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아빠는 병원에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는데 내심 우리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슬프긴 했지만 그동안 우리 욕심 때문에 아빠에게 산소호흡기를 끼게 해 아빠를 고통받게 하는 건 아닐까 죄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빠의 호흡이 멈출 때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멈출 때면 다시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약물을 투여해 아빠의 숨을 붙이곤 했는데 그게 나중되니 옆에서 보는 저희가 더 힘들어 아빠를 그만 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엄마, 이제 아빠도 편해지셨겠지? 엄만 괜찮아? 엄마도 이제 차차 괜찮아지겠지. 네 말대로 아빠 이제 편해졌을 거야. 5년 동안 우리 욕심에 보내주지 못해 미안할 뿐이었지. 네 아빠도 한편으론 가길 원했을 거야. 그리고 그날 이후로 혼자가 된 엄마는 다시 본인 생활을 찾아갔어요. 그간 아빠 간호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매일 병원에서 생활을 했는데 다시 미싱을 꺼내서 손도 움직이고 밥도 해먹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가 된 엄마가 마음에 쓰여 제가 친정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남편이 먼저 저를 더 배려해주곤 했어요. 장모님 댁 갔다 왔어? 좀 더 오래 있다가 오지. 일찍 왔네. 그래도 엄마하고 저녁 같이 먹고 그랬어. 당신은? 난 챙겨 먹었지. 그나저나 장모님은 좀 어때 보여? 그냥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 아빠가 눈은 감고 계셨지만 항상 옆에 있다는 생각에 엄마가 아빠한테 매일 수다도 떨고 그랬는데 이젠 그런 아빠도 없고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허전해 보이더라고. 오늘은 엄마가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내가 온 것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더라고. 나도 그런 건 처음 봐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 눈물도 나고. 당연히 마음이 안 좋지. 그럼 여보, 장모님 말이야. 우리 집에서 모시는 건 어때? 나도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다가 장모님마저 건강 잃으실까 걱정이야. 당신이라도 옆에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먼저 툭 꺼내놓는데 남편이 먼저 선뜻 이런 말을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성별도 다른데 살아본 적도 없는 장모님하고 같은 공간에서 지낸다는 게 솔직히 말이 쉽지. 남편도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진심이 아닐 거라 생각해. 근데 여보, 엄마도 불편하고 당신도 그거 쉽지 않을 거야. 괜찮아. 내가 더 자주 찾아뵙지 뭐. 그래도 당신이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은 좋다. 고마워.
내가 남편 하나는 정말 잘 얻은 것 같아. 아니야. 나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당신도 계속 장모님 신경 쓰이잖아. 하루에 한 번은 가는데 그럴 바엔 장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낫지.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나도 옛날에 우리 할머니랑 같이 살아봐서 아는데 예의 범절 배우는데도 좋더라고. 여튼 한번 잘 생각해봐. 난 정말로 괜찮으니까. 근데 정말로 다 불편해질 것 같아서 그래. 당신도 걸리지만 엄마도 우리랑 사는 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 그럼 살아보고 결정하면 되지. 그리고 만약에 저러시다가 우울증이라도 걸리시면 어떡해? 예방 차원에서라도 같이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1년만이라도 지내보면 어때? 장모님도 우리하고 1년 지내면서 안정을 좀 되찾고 난 뒤에 가셔도 되잖아. 집은 따로 안 팔고 두고 오며 가며 보면 되니까. 당신이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면 나도 엄마하고 진지하게 얘기해 볼게.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말이야. 그래, 알았어. 말씀 잘 들여봐. 그리고 괜히 떠보든 말하면 장모님도 서운해하실 테니까 확실히 오셔서 지내자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드려. 알았지? 우리 다 좋다고. 이런 상황에선 남편이 참 어른스럽고 의지가 되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말대로 엄마를 며칠 내내 설득했고 남편도 거들어 설득을 했어요. 초반엔 엄마도 저와 같은 문제로 불편할까봐 걱정을 하셨는데 나중엔 그럼 박서방 말대로 1년만 지내볼까? 내가 우리 사위랑 딸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괜히 나 하나 때문에 조심해야 될 일도 많을 테고 편하게 집에 있지도 못할 텐데. 이 사람이 엄마한테 잘하듯이 나도 시어머니한테 몇 배로 더 잘해야지. 나중에 아프시면 우리가 모시기도 하고. 그런 거 바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장모님, 일단은 저희랑 지내시다가 나중에 불편해지시면 다시 살던 집으로 가셔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랑 사시면 제가 장모님 집도 종종 가서 살피고 할게요. 아휴, 자네가 그렇게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자네 말대로 해야지. 남이 들으면 복에 넘친다고 하겠어. 알겠네, 그럼. 정말요, 장모님? 아이, 너무 잘 됐어요. 장모님, 오래오래 저희랑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편하게 잘 모실게요. 박서방은 편하게 잘해주지. 여튼 말만이라도 고마워. 근데 당신이 엄마 집 살피는 것까지 다 하려고? 응, 별일도 아니고 직장에서 얼마 안 멀잖아. 내가 할게. 그래, 그럼. 오늘부터 당신 집사님으로 임명해야겠네. 그럼, 그래야 나도 대우가 좀 올라가야지. 당연히 제가 진수성찬으로 보답을 해드려야죠. 근데 당신 엄마 밥 좋아하잖아. 이제 엄마가 한 밥까지 먹으면 살찔 일만 남았네. 엄마 맨날 실력 발휘하게 생겼어. 당연히 우리 사위밥은 내가 다 차려줘야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줘, 박서방. 내가 오늘 저녁에 바로 해줄게. 그렇게 너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저희는 같이 지내게 됐고, 저도 남편이 배려해준 그 마음을 잘 알기에 멀리 있는 시어머니께도 자주 안부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지 못해서 전달하지 못하는 건
수시로 택배를 보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곤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본인 대신 장모를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쓰이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이고, 난 괜히 사돈한테 우리 애 못난 거 들통날까봐 걱정이다. 아유, 들통이라니 어머님. 이번에 먼저 남편이 그런 이야기 꺼내줘서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제가 괜히 어머님께 죄송하네요. 죄송은 무슨. 나는 너무 건강한 남편이 살아있잖냐. 아이, 그리고 이제 선물 보내는 것도 그만해. 너무 많이 보내줘 아주. 제가 그거밖에 못해서 그러니까 말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솔직한 마음을 비추고 나니 죄책감 같은 게 좀 덜어졌고 되려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도 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 고마움을 갚아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죠. 남편은 엄마가 온 뒤로 매일 저녁 엄마의 손맛 가득한 밥상이 좋은지 장모님, 와, 된장찌개 국물 맛이 장난 아닙니다. 입에 맞나? 박서방이 매운 걸 잘못 먹어서 일부러 더 심심하게 했어. 육수는 그래도 진해야 맛있으니까. 그리고 밥을 먹고 난 뒤에 같이 과일도 먹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TV를 보다가 잠드는 게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저 모르게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는 겁니다. 저는 잠기가 좀 밝은 편이라 아니 여보,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새벽 아니야? 아이고 깜짝아, 안 잤어? 잠깐 편의점 좀 갔다 오려고. 갑자기 무슨 편의점을 가? 뭐 사러 가는데 그래? 차에 건전지 교체할 게 있는데 내일 아침에 사면 까먹을까 봐 미리 가서 사오려고. 잠도 좀 안 오고 해서. 좀 이상했지만 워낙 저도 잠에서 잠시 깬 상황이라서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물건 하나도 다 계획을 짜서 사는 사람이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부터 의심을 해봤어야 했는데 그게 단서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이 자꾸 저녁만 되면 엄마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이제 주무셔야죠. 너무 늦게 주무시는 것 같은데. 자꾸 늦게 자버릇하면 습관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왜? 엄만 잠도 없는데 늦게 자면 좀 어때? 당신 먼저 자. 그래, 박서방. 내 볼륨 줄이고 볼 테니까 먼저 자. 그리고 또 안방에 와서도 저한테 자냐고 묻더니 몇 분이 지나면 또다시 자는 거냐고 확인을 하더라고요. 저도 잠이 슥 들려다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 잠이 확 깨곤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스름한 새벽 남편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내는 걸 다시 듣게 됐어요. 저는 잠시 화장실이나 물을 마시러 갔다고 생각하고 다시 잠에 들었는데 새벽 일찍 깬 엄마가 아침에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나저나 박서방은 일찍 움직이더라. 참 부지런해. 6시 넘어서 일어나긴 하지. 그 사람 평생 습관이야. 시계 없어도 깰 거야, 그 사람은. 직업이 공무원이라 그런가? 응? 무슨 6시야. 새벽 4시부터 나가고 없던데. 새벽 4시? 새벽 4시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아니야. 엄마가 확실히 본걸. 그 시간에 신발이 없더라고.
이 사람 대체 어딜 가는 거야? 저번엔 갑자기 무슨 배터리를 사러 간다고 편의점에 가지 않나? 요즘 왜 그러지? 혹시 박서방 나랑 사는 게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응? 아니야, 엄마. 전혀 불편해하는 기색은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 속으로 말은 안 해도 내가 계속 있으니까 그런 모양이야. 갑갑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너도 그런 건 괜히 캐묻지 마. 알았어요, 엄마. 그래도 엄마, 괜히 눈치 보고 그러지 마세요. 알았지? 엄마도 새벽에 남편이 일찍 나갔다는 걸 알더니 내심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두 사람 사이에 눈치를 괜히 살피게 됐죠.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저녁 무렵에 본인이 좋아하는 차를 선물 받았다면서 다 같이 한 잔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이게 숙면에 좋은 차라고 하니 다 같이 한 잔씩 먹자고요. 그리고 준 사람이 그러던데 습관처럼 마셔야 효과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 오늘부터 꾸준히 마시자고. 그래? 나는 차 맛은 아예 모르겠던데. 이거 무슨 맛으로 먹어? 근데 좋다잖아. 당신도 보면 잠을 푹 못 자고 자꾸 깨고 그러니까 비타민 먹듯 자기 전에 한 잔씩 마시고 자. 그래, 박서방 말 들어. 난 궁금하니 한번 마셔볼게. 그렇게 남편이 닭이까지 제대로 준비해와서 직접 차를 주더라고요. 남편 성의가 고마워서 받아들이긴 했는데 딱히 맛도 알 수 없어서 전 주저했죠. 그런데 남편이 계속 제가 안 먹는 걸 살피더니 역정을 내더라고요. 좀 마셔보라니까. 당신은 그게 문제야. 안 해본 건 절대 안 하려고 하고 음식도 그렇고 때로는 새로운 것도 접해보고 그래야지. 내가 당신한테 독약을 먹이겠어? 다 몸에 좋고 건강에 좋은 거 주는 거 아니야. 아유, 알았어. 참나, 내가 누구랑 사느라고 이렇게 됐는데. 알았어. 그러니까 마셔봐. 내가 당신 주고 싶어서 이거 비싸다는 걸 특별히 부탁해서 받아왔다니까. 그렇게 저는 남편의 반강제적인 권유에 차를 마시고 난 뒤 기억도 없이 그냥 푹 쓰러져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엄마하고 저는 그 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 그 차 말이야. 효가 장난 아닌 것 같아. 아주 푹 잤어. 엄마는? 난 오늘 늦잠까지 잤다니까.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용하네 정말. 나도 그랬어. 참 희한하더라. 그런 차가 다 있나 몰라.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그 차를 매일같이 본인이 직접 타서 저녁마다 마시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걸 마실 때마다 몽롱해져서 기억도 없이 자는 게 좀 불쾌한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또 남편은 꼭 제가 마시는 걸 기어코 확인하려고 드는 것도 이상했어요. 당신 2잔 마셨지? 진짜 마신 거야? 확실해? 마셨어. 자꾸 왜 그래? 왜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해? 아이, 나는 당신이 해서 그런 거지. 입에 안 맞아도 꾸준히 먹어봐. 잠도 잘 자고 좋잖아. 근데 어느 날은 남편이 타주는 차가 너무 마시기 싫어. 남편 몰래 그냥 마시는 척하고 안 마시고 잠에 들었어요. 근데 남편은 당연히 제가 차를 마셨으니 깊은 잠에 든 줄 알고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 혼잣말을 하며 옷을 차려입더니 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소리에 저는 아니,
저 사람도 밤에 나가려고 하네 싶어 일단은 숨죽여서 자는 척을 했어요. 남편은 전과는 다르게 모든 가족이 잠들었던 확신을 했는지 조심스럽지도 않게 큰 소리를 내며 뭔가를 챙기더라고요. 그리곤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서 아, 젊은 여자 보내라니까? 저번에는 무슨 아줌마가 왔어. 내가 그러려고 돈까지 쓰는 줄 알아? 돈 못 준다고. 자꾸 이런 식이면 절대 못 주지. 제대로 보내 그러니까. 남편의 이 대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바로 이 인간을 뒤쫓아야겠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누가 봐도 무슨 일을 벌이는 게 분명하다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진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집을 나가자마자 부지런히 뒤를 따라 내려갔는데 다행히 남편은 차로는 움직이지 않았고 택시를 잡아 타더군요. 저도 남편이 떠나자마자 뒤이어 오는 택시를 잡았고 얼마 못 가 남편이 타고 가는 택시를 미행할 수 있었어요. 대충 갈 곳만 보면 파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몸을 내빼고 가는 방향을 지켜보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제가 잘 아는 곳으로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친정엄마 집이었어요. 거길 남편이 관리하기로 한 이후론 저나 엄마는 한 번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왜 여기까지 온 거지 싶더라고요. 저는 멀찌감치 택시에서 내려 엄마 집 쪽으로 갔고 건너편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어떤 여자가 짧은 옷을 입고 엄마네 집으로 들어가는데 몇 분도 안 돼 또 다른 여자가 비슷한 차림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동안 제가 남편의 고리타분한 성격을 참은 이유 중 하나가 그래도 다른 짓은 안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게다가 엄마 집에 여자를 불러다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머리로는 당장 집에 쳐들어가 뒤엎고 싶었는데 몸은 용기가 나질 않는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곤히 자고 있는 엄마를 흔들어 깨워 같이 엄마네 집에 좀 가자고 했죠. 이 새벽에 어리 나간 딸을 보더니 엄마는 두말하지 않고 곧장 떨고 있는 제 손을 잡으며 같이 가주셨어요. 엄마는 뭐가 됐든 우리 눈으로 직접 봐야 된다며 집 뒤쪽으로 돌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 남편 놈 몰래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남편은 그 여자 둘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별 추잡한 짓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건 남편 놈이 가면까지 쓰고 신분을 가리며 추잡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엄마는 그걸 보자마자 뒷목을 잡으셨고 당장이라도 들어가자고 하는데 저는 일단 그런 엄마를 진정시키며 핸드폰을 꺼내 남편 놈이 놀고 있는 장면을 죄다 찍어 놓았어요. 나중에라도 증거 자료로 이걸 써먹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집을 쳐들어갔는데 저는 엄마에게 이 장면 또한 동영상으로 다 찍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집에 들어갔고 그 소리에 거기서 놀던 여자들은 혼비백산에 부랴부랴 밖으로 빠져나갔고 가면을 쓰고 온갖 추잡한 짓을 하고 있던 남편은 옷장으로 몸을 숨기더라고요. 그래봤자 도간에 든 쥐 신세인데 내 입바람으로 그러는 게 정말 어처구니없고 열이 받았어요. 야 인간아, 가면이나 벗어. 그런다고 네 치잡함이 가려지냐? 누가 봐도 박영호인데 그게 가려지냐고. 여보, 미안해. 이번이 처음이야. 진짜 어쩌다가 그냥, 잠깐.
이번이 처음이라고 개똥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신이 매일 밤마다 우리 재워놓고 이딴 짓 한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이번이 처음이라고 뻔뻔한 거짓말을 해? 너 이러려고 우리 엄마 집에 모시자고 했니? 이딴 짓 하면서 네 욕구 풀려고. 그래서 여태 효자 사위인 척 했냐고. 아니야, 정말. 내가 무슨 이런 짓 하려고 잠을 재웠다고 해. 정말 아니라니까. 믿어줘, 여보. 더럽게 어디 엄마 집에서 너 이러면서도 부끄럽지도 않았니? 체면은 또 살리고 싶어 이딴 거 쓰고? 미안해, 여보. 나 한 번만 봐줘라. 내가 그동안 잘했잖아. 나도 그냥 호기심에 다른 놈들은 다 애인 사귀고 그러잖아. 호기심에 딱 한 번 해본 거라니까.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뭘 잘했다고 눈을 감으라 말아야. 소름 끼치게 이 손 안 놔? 나 오늘 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하던 정직 청렴한 네 직장에 죄다 뿌릴 거라고. 남편은 손이 발이 될 때까지 빌었는데 결국 그날 남편과 함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엄마네 집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머리를 굴렸어요. 어찌나 서로 감정적으로 치닫는지 뭔가를 더 할 수도 없었죠. 저는 엄마에게 울면서 보여주지 말아야 할 걸 보여줘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무슨 결정을 하든 저를 지지해 준다고 했고 같이 도와준다고 하셨죠. 저는 남편이 놓고 간 외투를 집어던지며 이 인간 옷도 꼴보기 싫다고 하는데 제가 던진 외투 주머니에서 뭔가가 하나 쑥 하고 흘러나오더라고요. 저건 또 뭔가 싶어 들여다보니 하얗고 작은 약이었어요. 이젠 하다하다 무슨 약까지 먹고 다니나 싶어 다음날 가까운 약국에 가서 물었더니 그 약이 처방을 받은 수면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뒷골이 당겼고 그동안 저랑 엄마랑 심지어 저희 딸들까지 먹은 차에 이걸 넣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지 욕구 때문에 하다하다 자식한테도 이걸 먹이나 싶어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실을 알곤 전 결국 경찰에 남편을 고소하였어요. 남편이 엄마네 집에서 한 짓에 대해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었고 저희에게 차를 위장해 약을 준 것도 그걸 먹은 증인이 넘쳐나니까요. 이 모든 사건을 명백히 밝히기엔 남편과 대면을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죠. 수면제 과다 복용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면서 자기 더러운 짓 하고 싶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게 보통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경찰에 이 일이 접수되고 나니 더 많은 사태가 드러나게 됐는데 남편 놈은 거의 일주일에 3번 이상을 이딴 짓을 했고 제대로 돈도 안 주고 다시 보내달라는 등 온갖 진상을 부려 그쪽 업계에서도 가면남으로 유명했다네요. 결국 남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로 형사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는 바로 이혼소장도 함께 보냈어요. 남편은 그 일뿐만이 아니라 저희에게 한 위험천만한 일도 형사건으로 인정이 돼 인생이 두동강이 나버렸죠. 남편 놈은 어떻게든 회사에는 이 일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끝을 내려고 했는데 반성 없는 남편의 일처리에 저도 열이 받아 제가 증거로 찍어둔 영상을 남편 회사의 상사 와이프에게 전송을 했어요. 와이프들끼리 만나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남편 회사에도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폐쇄적이고 면을 중시하는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회사도 이 일을 알게 되면서 남편은 결국 징계를 받아 퇴사 조치까지 받게 되었죠. 제가 벌인 이 일에 남편 놈은 완전히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저를 찾아와 손까지 올렸는데 여태 이런 쓰레기 같은 성격을 어째 감추고 살았는지 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면서도 지가 필요하고 굽히고 들어가야 될 땐 또 저를 찾아와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데 진짜 이 인간 사이코패스인가 싶을 정도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과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이 인간은 죽어도 이혼은 해줄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놔서 결국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되었어요. 합의 이혼하면 몇 번만 보고 마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수십 번은 만나야 하니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었거든요. 이혼 소송에도 제가 승소할 건 알았지만 똥이 무서워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 피하는 거잖아요. 결국 남편은 1심 판정을 인정 못한다며 2심, 3심까지 제게 재심을 청구했는데 제 담당 변호사님도 이혼 소송에서 3심은 정말 가끔 보는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의미가 없는 일인데 저한테 3심까지 소송을 건 거죠. 끝까지 이혼에 대한 건 자기 잘못이 아니라 제 탓이라며 다 달아빠진 자존심을 내세운 거였어요. 저는 그런 전 남편놈 때문에 아주 변호사 비용도 무진장 많이 깨졌고 이혼 소송 기간도 너무 많이 길어져 에너지 소모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인간은 마지막 변론 땐 변호사 없이 지 혼자 변호를 했는데 재판장에서 판사님에게 하는 소리를 듣곤 아주 골이 다 때리더라고요. 자기는 사회적으로도 남들에게 칭송받았던 공무원이었고 저는 일개 주부였는데 누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냐며 사회생활도 안 하는 제가 괜한 트집을 잡아 자기를 이런 가시밭길로 내몰았다고 평생토록 처자식을 위해 돈 벌고 한 몸 다 바쳤는데 잠깐의 일탈이 그렇게 큰 죄냐고 울면서 따지더라고요. 속으로 말은 청산유수로 하고 있네 싶었어요. 그러면 자기 말대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다 지처럼 그런 짓을 하냐고요. 판사님도 그 말을 듣곤 어이가 없으셨는지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셨어요. 결국 3심 재판까지 제가 승소로 끝이 났고 전 남편에게 있던 재산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근 1년 반 동안의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야 홀가분한 몸이 되었어요. 참 누가 이혼 사유를 물으면 입을 뗄 수조차 없이 부끄럽고 한동안 그 전 남편의 직장의 와이프들 모임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고 제가 논란의 중심이었었는데 그것 또한 지나간다고 지금은 그 사람들에게 많이 잊혀지게 돼 저도 이제야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전 남편이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라 다 믿고 살았지만 여러분들은 저처럼 무조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다 또 다른 걸 숨기고 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아셨음 하는 마음에 용기 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